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투자로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줄 인구가 없다니까요. 언제 없냐? 앞으로 15년 뒤면 딱 가시로 나옵니다. 아파트 지금 새로 지으면 15년 뒤면 나름대로 새 아파트 아니에요? 근데 15년 뒤에 그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집이 되는 거죠. 일본처럼.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우리하고 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지금 23년, 24년, 25년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죠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5년은 좀 특수 상황이죠. 조기 대선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정책을 만드시는 집단이 이분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기존에 있던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만드니까 어차피 바뀌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전 정부의 일을 지금 새로 태어나는 정부는 지우려고 해요. 정책이고 뭐고 좋은 건 계승을 하겠지만 좋은 거를 계승하려는 게 더 많다면 왜 비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게 25년이잖아요. 25년에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24년에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24년, 25년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상고하죠. 초반에 좀 올랐다가 하반기에 많이 내린다. 특히 25년과 26년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렇고 뭐 유럽 쪽에서는 0.9라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1.4, 1.5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두워요. 경제 성장률이 0.9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원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인데 잘 다니던 은행원도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는 게 성장률 2% 아래라는 거예요. 그럼 1% 아래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뛰는 게 뭐가 있죠? 뛰는 게 뭐가 있어요? 심장하고 아파트값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값 뛰니까 가슴이 벌렁거려. 심장이 뛰는 거야. 과연 이 아파트값, 특히 부동산값이 이렇게 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뛰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25년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정부가 부양책을 쓰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취소하고 대출을 늘려주고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무조건 인하해라. 미국이 내리든 말든 내려라. 막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안 되면 또 탄핵을 하고 그러면 부동산 값도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올해 2월 말까지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고 경매조차도 이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세종시 집값이 좀 많이 얼어붙었는데 세종시 집값이 많이 얼어붙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년, 21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어요. 가장 많이 뛰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장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게 쭉 가다가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되는 이 과정에서 혹시 또다시 20년에 세종시 천도설처럼 혹시 또 세종에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국회 이전 얘기가 나오면 얘가 또 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게 다 걷어들이고 없어요. 세종시가. 그리고 호가를 다들 올려서 다시 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최근 거래를 보니까 거래는 아직 많이 되진 않았지만 전고점보다 좀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갑자기 신기하죠.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25년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세종시도 국회 이전 얘기 다시 나오고 행정수도 이전 얘기 나오면 다시 초급등할 수 있어요. 단기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이행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계획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대로 이전을 다 하고 뭔가 플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랬다 저랬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던지는 건데 그 던질 때마다 집값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만약에 다시 또 21년처럼 다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동안 최고점에 사서 탈출 못하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온 것이고 그 자리에 더 비싼 가격에 더 오를 것이다라고 산 분들은 어쩌면 진짜 오랫동안 집을 못 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겠죠? 집을요. 베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집을 사느냐 뭐 좀 떨리지만 집을 뭐 사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베팅을 한다는 표현을 우리 지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가 베팅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이걸 투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팅을 한다는 말이.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부동산은 실거주 위주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려는 분들은 1가구 2주택, 뭐 3주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가구 2주택, 3주택 과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려서 결국 서울 아파트가 좀 견고해진 것도 있고 수도권에 입지 좋은 데는 또 더 견고해진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똘똘한 한 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고 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안전자산으로의 집중이다. 우리 왜 좀 경기가 불안하고 뭔가 좀 어두우면 금값이 뛰잖아요. 그것처럼 아파트 값이 어떤 주요 지역에서 뛰는 이유는 얘를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처럼. 그래서 초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고가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이걸 또 사줄 거다. 비싼 가격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집값이 서울의 주요 지역의 집값이 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방의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에는 특히 지방에서도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투자로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줄 인구가 없다니까요. 언제 없냐? 앞으로 15년 뒤면 딱 가시로 나옵니다. 아파트 지금 새로 지으면 15년 뒤면 나름대로 새 아파트 아니에요? 근데 15년 뒤에 그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집이 되는 거죠. 일본처럼.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우리하고 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중국은 넓은 땅에 아파트 6,000세대를 지어요. 분양했는데 얘가 분양이 안 돼. 그럼 길 건너 여기에 7,000세대를 또 지어요. 근데 얘가 분양이 또 안 돼. 그럼 저쪽에 길 건너에 또한 5,000세대, 6,000세대를 또 지어요. 이게 분양이 안 돼. 그럼 저쪽에다 또 지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시행사, 개발업체 많이 들어봤죠? 비구이안이나 헝따 이런 대규모 업체들 또 소형업체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소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개발사들이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고 부동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사용료. 그러면 중국의 지방정부는 이 개발자들이 낸 사용료, 또 나중에 분양받고 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사용료를 계속 내겠죠? 그 사용료를 받아서 복지기금으로 쓴다거나 세금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든 말든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고 짓게 한다는 거죠. 아니 저쪽이 어떻게 저기다가 아파트를 저기다 지으면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고 어떻게 다니지? 그런 데다가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국도 타고 쭉 저기 올라갔더니 도로가에 아파트를 정말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역에 좀 높은 분한테. 아니 여기 뭐가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냐 그랬더니 아이고 아파트 지으면 사람들 다 들어와서 분양받고 다 살아. 인구 늘어나면 좋지 뭐. 그러니까 아파트 늘려서 인구 늘릴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끌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지역에 주거를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중국이랑 다를 바 없죠.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집, 공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좀 특수해서 안 그래?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급자예요.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대출도 과거와 달라서 무작정 투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출 한도도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니까 대출의 양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전세 대출도 이제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보증 한도가. 이런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정책이 있는데 자, 이 정책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다시 아니야.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 120% 해줄게. 그러면 집값도 날아가는 거죠. 집값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만큼 뛰었어요. 여기가 다 빚인 거예요. 여기가 다 빚. 우리 저 작가님이 생긴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써도 내 소득으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저 가방이 있어. 저걸 내가 사고 싶어. 그래서 약간의 대출, 그러니까 할부를 통해서 저 가방을 샀는데 내가 매월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왠지 모르게 내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데 가방만 덜컥 샀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당근에 팔아? 당근이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부동산으로 말하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인데 이제 장미 대선, 조기 대선이 6월 3일 날 이루어지니까 이때까지는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몰라요. 제가 어느 당에 들어가서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시화되면 그때 움직여라. 너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많이 움직이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와 달리 호재에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학습을 참 빨리 합니다. 최근에 얻은 학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해서 GTX 노선 따라서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정작 개통을 하고 나니까 집값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에 따라서 막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아, 이게. 그런데 또 어떤 학습을 했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한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폭등한다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면 서서히 집값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가 아니라 폭등한다. 지금 주식 베팅하듯이 집을 그렇게 사는 거죠, 아파트를. 그러니까 두 가지 학습을 한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이건 진짜 호재야. 그 호재가 실현되건 안 되건 간에 상관없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집값은 더 뛴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더 고가로 거래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더 거래를 안 하고 이거 완전히 양극화가 벌어진 거죠, 지금. 아마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질걸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추기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원래 거래량이 늘어나요. 물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다 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빚을 낼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하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뭐 오케이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점점 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미국 관세 전쟁부터 이제 미국이 자기네 그 패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들이 패권을 쥐고 흔들면 흔들린 대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죽하면 현대자동차가 31조를 미국에다가 투자한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딱 한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특히 중산층은 너무 고가의 최고가에 얘가 더 뛸 거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집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누가 들어도 거긴 너무 좋은 곳이야 라는 곳에 그렇게 사든가. 그게 아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절대 최고가로 막 더 얹어서 사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신사임당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말 꼭 제가 전할게요. 뭐냐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할 때 주변에서 그래, 야, 너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아파트면 사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했는데 거기 그거 어디냐?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야 환금성이 좋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부동산 얘기, 내 집 마련 얘기도 오늘 이제 간략하게 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아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애널리스트였고요. 주식 애널리스트였는데 제가 건설 산업을 분석했어요. 한 20년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건설회사 주가도 분석하지만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리서치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게 되고 이제 전망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한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서 일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애널리스트 할 때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봉을 그렇게 많이 줬을까요? 당연히 돈을 벌어오니까 줬겠죠. 그냥 회사가 돈도 못 벌어오는데 그냥 주진 않았겠죠.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 이런 거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막 열심히 리서치하고 현장도 가고 숫자도 보고 통계 자료들 봐서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 리서치한 자료를 누구한테 그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공하는 상대방이 대부분 엄청나게 부자나,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이런 분들과 만나서 제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좋은 정보가 일종의 비대칭적인 성격을 갖고, 쉽게 말해서 부자한테만 간다. 그리고 집이 많은 사람한테만 더 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제가 잘하고 있나? 월급은 많이 받지만 그런 어떤 반성을 좀 했고,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
뭐 지식 이런 것들을 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목적 말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광술의 복덕방이라는 일종의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다. 제가 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냐면 저는 결국엔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은 투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투자인데 전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투자에는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투자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나이를 따지나요? 아니요. 연령도 안 따져요. 그리고 심지어 지역, 학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어 왔지만 뭐 학력이 높다고 뭐 집안이 좋다고 주식을 잘한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다른 사회 분야보다도 투자 분야가 상당히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보의 차이입니다. 정보의 차이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의 격차만 줄일 수 있다면 이 투자의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싶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보를 쉽게 말해서 지금은 돈을 받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신사임당 채널이 사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신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줄고 투자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격차가 큰 부분이 전 부동산이라고 봤어요. 주식은 굉장히 많이 근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의 정보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야 그리고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이런 쪽이 뭐냐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나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익으로 대변해 주는 경향성이 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개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럼 그분이 부동산 시장을 과연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사실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언론들도 좀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유독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격차가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이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됐고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영향이 크게 미친 분야가 어디냐면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30, 40대예요. 30, 40대. 물론 이제 50대 이상 많은 분들도 사실 정보의 격차가, 부동산의 정보의 격차가 큰데, 이제 그 정보의 격차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그 근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가 주택 소유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특히 30대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30대가 집을 막 갖고 집을 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세대 중에서 가구주 세대 중에서 36%가 내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30대의 부동산 부채 비율이 4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50% 정도는 빚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 통계 수치는요. 통계 수치는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를 딱 일렬로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그중에서 중앙인 사람의 부채 비율이요. 근데 이렇게 일렬로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자인 30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소유주를 빼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100%가 넘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빚을 일으켜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샀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빚은 안 깎아주잖아요. 빚은 고정돼 있고 집값은 떨어졌으니까 부채 비율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5억 원을 다 대출해주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 최대한 8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4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고 4억 원 대출이니까 1억 원이 버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채비율이 80%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100%가 넘어갔어요. 이 표를 보시면 30대 가구주의 부동산 자산의 중앙값입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4억 원에 샀다가 이 4억 원이 3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2022년도로 돌아가 보면, 이제 3년 전인데 돌아가 보면 왜 30대는 이렇게 빚을 내서 막 아파트를 샀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잘 몰랐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걸로 알아서 내가 야 지금이라도 빨리 사자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은 떨어지고 계속 지금 원금 갚고 이자 갚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고, 사실 30대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알았다면, 정말 잘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겠죠. 전 이 지점이 쉽게 말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집을 팔았잖아요. 근데 누가 집을 판 줄 아세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꾸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단 말이에요. 전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잘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집 마련할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나가고 뭐 책도 쓰고 얘기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보시잖아요. 신사임당 제가 많이 볼 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더라고요. 뭐 10만 명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게 체감으로 딱 느껴지십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 또 집값 떨어진다고 하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계획했냐면 일종의 이제 신사임당에서 제가 하는 건 이제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연령을 떠나서 모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 공간을 마련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이거를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돈을 받고 유료로 하면 사실은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동산 시장 설명드리기 전에 요것처럼 제가 무료 강연을 한번 소개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4월 달에만 이제 4회, 4회에 걸쳐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 저희 PD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와 그리고 원하시는 시간에 신청해 주시면 근데 공간이 많진 않아서 제가 돈이 많진 않아서 물론 여기서 이제 광고로 해서 제가 서포트를 좀 받긴 하는데 어쨌든 한 100분 정도 보시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Q&A도 갖고 강연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배우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 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무료 강연을 좀 계속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가 변하면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좀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투자를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차를 줄이고 뭔가 또 삶의 그런 부도 잘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잠깐 제가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집값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30대가 산 건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게요. 저희가 매일 신문 보면 막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 뭐 압구정동이 얼마에 오르겠다. 연예인이 누가 100억짜리 샀다. 막 이런 얘기만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노원구의 상계주공 9단지입니다. 30대가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이 아파트가요, 6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됐어요? 4억 원이요. 30%가 넘게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고요? 1,000만의 말씀. 누가 그럽니까? 일부만이요. 강남이 일부만이요. 그렇죠. 도봉구로 가볼까요? 도봉구의 신동아 1단지 보세요. 30평짜리 아파트가 막 오를 때 7억 원에 샀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출을 일으켜서 막 샀죠. 근데 이 아파트 지금 4억 원입니다. 이거 얼마가 빠진 거예요? 40%가 빠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집값 폭락했죠. 이런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야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내 집 마련해야 됩니까? 사실 이거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를 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야죠.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상황과 뉴스의 괴리가 큰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뭔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망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납니까? 당연히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개발을 성공해서 이윤을 내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런 괴리된 뉴스, 오정보로 나오는 뉴스들을 마치 이게 그렇대 라고, 그 뉴스도 사실은 광고잖아요. 우리가 소셜에 올라오는 뉴스들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살기 좋대, 어디가 새로운 도로가 뚫린대, 그러면서 어디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대, 뭐 이런 거 다 광고거든요. 그리고 GTX 어디가 그렇게 빠르대, 생활이 편리하대, 몇 분이면 간대, 그리고 거기 가면 오피스텔이 새롭게 분양하는데 너무 좋대, 뭐 이런 거 다 광고잖아요. 그 신문 기자들이 그거 돈 안 받고 그냥 안 써요. 그거 왜 씁니까? 다 그럼 신문사는 뭐냐? 신문사도 그걸 또 수익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경제가 돌아가는 이 사이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자도 물론 망하면 안 되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언론사도 기자 활동을 하려면 언론사에 수익이 있어야 월급을 받아가면서 언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이런 그 논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정말 이걸 활자가 찍힌 대로 그대로 믿으면 부동산으로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뉴스를 냈을까를 고민하면 보입니다. 여기 미분양 나겠구나. 여기 좀 있으면 할인 분양하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쫓아가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적절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급자의 시선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책들이 나왔는데 수요자들이 보통 나는 얼마를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사서 얼마 이익 봤어요.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승리 마케팅, 성공 마케팅 이런 것에 굉장히 막 열광을 했는데, 열광이 나은 게 뭐냐면 영끌이거든요. 주식도 영끌하면 다 망가지고 부동산도 영끌하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자의 시선에서만 이걸 바라볼 게 아니라 공급자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를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 얘기를 제가 책에 썼는데, 사실 공급자의 마인드는 결국 수요자의 심리를 움직이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말씀하신 공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공급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자, 시행업자, 시공사, 또 부동산을 뭐 상담하거나 이런 거 다 공급자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수요자고 물건을 판매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 공급자라고 보면 되는데, 꼭 뭐 시행사, 개발사나 또 시공사, 공사를 하는 사람들만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공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자영업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거기도 공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규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그것도 시장에서 공급으로 쳐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런 말을 많이 할까? 신규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아파트가 부족하다,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 차이를 몰라요. 신규 아파트라고 꼭 집어서 이게 부족하다라는 말은 공급이 안 되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공급이 안 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공급되는 이게 바로 가장 싸다, 이런 심리를 자극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최고 싸, 지금이 가장 싼 거야, 더 올라간대. 실제로 그렇게 댓글 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우상향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상향한다고 해서 어디를 추천하면서 무조건 사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어쩌면 공급자일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은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과 부동산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지키기가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신의 영역인데. 주식도 언제 올라가는지 알고 언제 내려가는지 알면 누구나 다 성공하죠. 주식하시는 분들의 99.9%가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걸 몰라서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동산도 이게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머리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2009년,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터졌을 때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40% 폭락했을 때 2009년에 그때 어떤 사람들은 더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또 좀 줄었어요. 조금 줄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니까 이게 더 내려간대 라고 하는 인식에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간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안 사신 분들이 있고, 야 40% 정도 내려왔으면 이건 뭐 엄청난 하락인데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신 분들, 그분들은 또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분들이 볼 땐 계속 우상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꺾어질 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게 한 5년, 6년, 7년, 8년 가면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인고의 시간이 그리고 돈과 이자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를 잘 조율해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선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보면 이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너무 친절하면 저렇게 친절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뭔가 화를 내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저 표용 씨 아니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팬이에요. 하다가 사인 이렇게 하면 왜 글씨가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사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뒤에 숨은 뜻이 뭘까?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데 왜 이 글을 썼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몇 가지 유추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또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 직접 가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팩트 체크를 제 나름대로 하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지금 23년, 24년, 25년도 마찬가지로 탐구하죠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5년은 좀 특수 상황이죠. 조기 대선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정책을 만드시는 집단이 이분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기존에 있던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만드니까 어차피 바뀌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전 정부의 일을 지금 새로 태어나는 정부는 지우려고 해요. 정책이고 뭐고 좋은 건 계승을 하겠지만 좋은 거를 계승하려는 게 더 많다면 왜 비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게 25년이잖아요. 25년에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24년에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24년, 25년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상고하죠. 초반에 좀 올랐다가 하반기에 많이 내린다. 특히 25년과 26년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렇고 뭐 유럽 쪽에서는 0.9라고 하고 우린 스스로 1.4, 1.5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두워요. 경제 성장률이 0.9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원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인데 잘 다니던 은행원도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는 게 성장률 2% 아래라는 거예요. 그럼 1% 아래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뛰는 게 뭐가 있죠? 뛰는 게 뭐가 있어요? 심장하고 아파트값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값 뛰니까 가슴이 벌렁거려. 심장이 뛰는 거야. 과연 이 아파트값, 특히 부동산 값이 이렇게 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뛰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25년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정부가 부양책을 쓰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취소하고 대출을 늘려주고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무조건 인하해라. 미국이 내리든 말든 내려라. 뭐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안 되면 또 탄핵을 하고 그러면 부동산 값도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올해 2월 말까지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고 경매조차도 이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세종시 집값이 좀 많이 얼어붙었는데 세종시 집값이 많이 얼어붙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년, 21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어요. 가장 많이 뛰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장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게 쭉 가다가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되는 이 과정에서 혹시 또다시 20년의 세종시 천도설처럼 혹시 또 세종에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국회 이전 얘기가 나오면 얘가 또 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게 다 걷어들이고 없어요. 세종시가. 그리고 호가를 다들 올려서 다시 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최근 거래를 보니까 거래는 아직 많이 되진 않았지만 전고점보다 좀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갑자기 신기하죠.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25년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세종시도 국회 이전 얘기 다시 나오고 행정수도 이전 얘기 나오면 다시 초급등할 수 있어요. 단기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이행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계획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대로 이전을 다 하고 뭔가 플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랬다 저랬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던지는 건데 그 던질 때마다 집값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만약에 다시 또 21년처럼 다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동안 최고점에 사서 탈출 못하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온 것이고 그 자리에 더 비싼 가격에 더 오를 것이다라고 산 분들은 어쩌면 진짜 오랫동안 집을 못 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겠죠? 집을요. 베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집을 사느냐 뭐 좀 떨리지만 집을 뭐 사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베팅을 한다는 표현을 우리 지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가 베팅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이걸 투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팅을 한다는 말이.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부동산은 실거주 위주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려는 분들은 1가구 2주택, 뭐 3주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가구 2주택, 3주택 과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려서 결국 서울 아파트가 좀 견고해진 것도 있고 수도권에 입지 좋은 데는 또 더 견고해진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똘똘한 한 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고 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안전자산으로의 집중이다. 우리 왜 좀 경기가 불안하고 뭔가 좀 어두우면 금값이 뛰잖아요. 그것처럼 아파트 값이 어떤 주요 지역에서 뛰는 이유는 얘를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처럼. 그래서 초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고가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이걸 또 사줄 거다. 비싼 가격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집값이 서울의 주요 지역의 집값이 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방의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에는 특히 지방에서도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투자로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줄 인구가 없다니까요. 언제 없냐? 앞으로 15년 뒤면 딱 가시로 나옵니다. 아파트 지금 새로 지으면 15년 뒤면 나름대로 새 아파트 아니에요? 근데 15년 뒤에 그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집이 되는 거죠. 일본처럼.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우리하고 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중국은 넓은 땅에 아파트 6,000세대를 지어요. 분양했는데 얘가 분양이 안 돼. 그럼 길 건너 여기에 7,000세대를 또 지어요. 근데 얘가 분양이 또 안 돼. 그럼 저쪽에 길 건너에 또한 5,000세대, 6,000세대를 또 지어요. 이게 분양이 안 돼. 그럼 저쪽에다 또 지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시행사, 개발업체 많이 들어봤죠? 비구이 아니라 헝따 이런 대규모 업체들이 또 소형업체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소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개발사들이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고 부동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사용료. 그럼 중국의 지방정부는 이 개발자들이 낸 사용료, 또 나중에 분양받고 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사용료를 계속 내겠죠? 그 사용료를 받아서 복지기금으로 쓴다거나 세금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든 말든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고 짓게 한다는 거죠. 아니 저쪽이 어떻게 저기다가 아파트를 저기다 지으면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고 어떻게 다니지? 그런 데다가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국도 타고 쭉 저기 올라갔더니 도로가에 아파트를 정말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역에 좀 높은 분한테. 아니 여기 뭐가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냐 그랬더니 아이고 아파트 지으면 사람들 다 들어와서 분양받고 다 살아. 인구 늘어나면 좋지 뭐. 그러니까 아파트 늘려서 인구 늘릴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끌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지역에 주거를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중국이랑 다를 바 없죠.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집, 공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좀 특수해서 안 그래?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급자예요.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대출도 과거와 달라서 무작정 투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출 한도도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니까 대출의 양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전세 대출도 이제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보증 한도가. 이런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정책이 있는데 자, 이 정책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다시 아니야.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 120% 해줄게. 그러면 집값도 날아가는 거죠. 집값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만큼 뛰었어요. 여기가 다 빚인 거예요. 여기가 다 빚. 우리 저 작가님이 생긴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써도 내 소득으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저 가방이 있어. 저걸 내가 사고 싶어. 그래서 약간의 대출, 그러니까 할부를 통해서 저 가방을 샀는데 내가 매월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왠지 모르게 내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데 가방만 덜컥 샀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당근에 팔아? 당근이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부동산으로 말하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인데 이제 장미 대선, 조기 대선이 6월 3일 날 이루어지니까 이때까지는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몰라요. 제가 어느 당에 들어가서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시화되면 그때 움직여라. 너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많이 움직이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와 달리 호재에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학습을 참 빨리 합니다. 최근에 얻은 학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서 GTX 노선 따라서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정작 개통을 하고 나니까 집값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에 따라서 막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아. 이게. 그런데 또 어떤 학습을 했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한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폭등한다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면 서서히 집값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가 아니라 폭등한다. 지금 주식 베팅하듯이 집을 그렇게 사는 거죠, 아파트를. 그러니까 두 가지 학습을 한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이건 진짜 호재야. 그 호재가 실현되건 안 되건 간에 상관없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집값은 더 뛴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더 고가로 거래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더 거래를 안 하고 이거 완전히 양극화가 벌어진 거죠, 지금. 아마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질걸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추기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원래 거래량이 늘어나요. 물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다 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빚을 낼 마음이 생겨요.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하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뭐 오케이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점점 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미국 관세 전쟁부터 이제 미국이 자기네 그 패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들이 패권을 쥐고 흔들면 흔들린 대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죽하면 현대자동차가 31조를 미국에다가 투자한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딱 한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특히 중산층은 너무 고가의 최고가의 얘가 더 뛸 거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집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누가 들어도 거긴 너무 좋은 곳이야 라는 곳에 그렇게 사든가. 그게 아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절대 최고가로 막 더 얹어서 사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신사임당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말 꼭 제가 전할게요. 뭐냐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할 때 주변에서 그래 야 너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아파트면 사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냐?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야 환금성이 좋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부동산 얘기, 뭐 내 집 마련 얘기도 오늘 이제 간략하게 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뭐 아시는 분도 뭐 간혹 계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애널리스트였고요. 주식 애널리스트였는데 제가 건설 산업을 분석했어요. 한 20년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건설회사 주가도 분석하지만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리서치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게 되고 이제 전망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한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서 일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애널리스트 할 때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봉을 그렇게 많이 줬을까요? 당연히 돈을 벌어오니까 줬겠죠. 그냥 회사가 뭐 돈도 못 벌어오는데 그냥 주진 않았겠죠.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 이런 거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막 열심히 리서치하고 뭐 현장도 가고 숫자도 보고 통계 자료들 봐서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 리서치한 자료를 누구한테 그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공하는 상대방이 대부분 엄청나게 부자나,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분들과 만나서 제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좋은 정보가 일종의 비대칭적인 성격을 갖고, 쉽게 말해서 부자한테만 간다. 그리고 집이 많은 사람한테만 더 가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제가 잘하고 있나? 뭐 월급은 많이 받지만 그런 어떤 반성을 좀 했고,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 뭐 지식 이런 것들을 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목적 말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광술의 복덕방이라는 일종의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다. 제가 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냐면, 저는 결국엔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은 투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투자인데 전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투자에는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투자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나이를 따지나요? 아니요. 연령도 안 따져요. 그리고 심지어 지역, 학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어봤지만 뭐 학력이 높다고, 뭐 집안이 좋다고 주식을 잘한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다른 사회 분야보다도 투자 분야가 상당히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보의 차이입니다. 정보의 차이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의 격차만 줄일 수 있다면 이 투자의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싶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보를, 쉽게 말해서 지금은 돈을 받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신사임당 채널이 사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신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줄고, 투자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격차가 큰 부분이 전 부동산이라고 봤어요. 주식은 굉장히 많이 근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의 정보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야, 그리고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이런 쪽이 뭐냐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나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익으로 대변해 주는 경향성이 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개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럼 그분이 부동산 시장을 과연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사실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언론들도 좀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유독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격차가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이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됐고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영향이 크게 미친 분야가 어디냐면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30, 40대예요. 30, 40대. 물론 이제 50대 이상 많은 분들도 사실 정보 격차가, 부동산의 정보의 격차가 큰데, 이제 그 정보의 격차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그 근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가 주택 소유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특히 30대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30대가 집을 막 갖고 집을 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세대 중에서 가구주 세대 중에서 36%가 내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30대의 부동산 부채 비율이 4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50% 정도는 빚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 통계 수치는요. 통계 수치는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를 딱 일렬로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그중에서 중앙인 사람의 부채 비율이요. 근데 이렇게 일렬로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자인 30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소유주를 빼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100%가 넘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빚을 일으켜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샀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빚은 안 깎아주잖아요. 빚은 고정돼 있고 집값은 떨어졌으니까 부채 비율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5억 원을 다 대출해주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 최대한 8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4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고 4억 원 대출이니까 1억 원이 버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채 비율이 80%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갔어요. 이 표를 보시면 30대 가구주의 부동산 자산의 중앙값입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4억 원에 샀다가 이 4억 원이 3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2022년도로 돌아가 보면, 이제 3년 전인데, 돌아가 보면 왜 30대는 이렇게 빚을 내서 막 아파트를 샀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잘 몰랐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걸로 알아서 내가 야 지금이라도 빨리 사자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은 떨어지고 계속 지금 원금 갚고 이자 갚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고 사실 30대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알았다면. 정말 잘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겠죠. 전 이 지점이 쉽게 말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집을 팔았잖아요. 근데 누가 집을 판 줄 아세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꾸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단 말이에요. 전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잘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집 마련할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나가고 뭐 책도 쓰고 얘기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보시잖아요. 신사임당 제가 많이 볼 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더라고요. 뭐 10만 명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게 체감으로 딱 느껴지십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 또 집값 떨어진다고 하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계획했냐면 일종의 이제 신사임당에서 제가 하는 건 이제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연령을 떠나서 모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 공간을 마련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이거를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돈을 받고 유료로 하면 사실은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동산 시장 설명드리기 전에 요것처럼 제가 무료 강연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4월 달에만 이제 4회, 4회에 걸쳐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 저희 PD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와 그리고 원하시는 시간에 신청해 주시면 근데 공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서 물론 여기서 이제 광고로 해서 제가 서포트를 좀 받긴 하는데 어쨌든 한 100분 정도 모시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Q&A도 갖고 강연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배우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 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무료 강연을 좀 계속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가 변하면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좀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투자를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차를 줄이고 뭔가 또 삶의 그런 부도 잘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잠깐 제가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집값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30대가 산 건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게요. 저희가 매일 신문 보면 막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 뭐 압구정동이 얼마에 오르겠다. 연예인이 누가 100억짜리 샀다. 막 이런 얘기만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노원구의 상계주공 9단지입니다. 30대가 가장 많이 산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이 아파트가요, 6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됐어요? 4억 원이요. 30%가 넘게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고요? 천만의 말씀. 누가 그럽니까? 일부만이요. 강남이 일부만이요. 그렇죠. 도봉구로 가볼까요? 도봉구의 신동아 1단지 보세요. 30평짜리 아파트가 막 오를 때 7억 원에 샀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출을 일으켜서 막 샀죠. 근데 이 아파트 지금 4억 원입니다. 이거 얼마가 빠진 거예요? 40%가 빠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집값 폭락했죠. 이런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야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내 집 마련해야 됩니까? 사실 이거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를 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야죠.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상황과 뉴스의 괴리가 큰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뭔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망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납니까? 당연히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개발을 성공해서 이윤을 내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런 괴리된 뉴스, 오정보로 나오는 뉴스들을 마치 이게 그렇대 라고, 그 뉴스도 사실은 광고잖아요. 우리가 소셜에 올라오는 뉴스들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살기 좋대, 어디가 새로운 도로가 뚫린대, 그러면서 어디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대, 뭐 이런 거 다 광고거든요. 그리고 GTX 어디가 그렇게 빠르대, 생활이 편리하대, 몇 분이면 간대, 그리고 거기 가면 오피스텔이 새롭게 분양하는데 너무 좋대, 뭐 이런 거 다 광고잖아요. 그 신문 기자들이 그거 돈 안 받고 그냥 안 써요. 그거 왜 씁니까? 다 그럼 신문사는 뭐냐? 신문사도 그걸 또 수익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경제가 돌아가는 이 사이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자도 물론 망하면 안 되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언론사도 기자 활동을 하려면 언론사에 수익이 있어야 월급을 받아가면서 언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이런 그 논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정말 이걸 활자가 찍힌 대로 그대로 믿으면 부동산으로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뉴스를 냈을까를 고민하면 보입니다. 여기 미분양 나겠구나. 여기 좀 있으면 할인 분양하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쫓아가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적절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급자의 시선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책들이 나왔는데 수요자들이 보통 나는 얼마를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사서 얼마 이익 봤어요.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승리 마케팅, 성공 마케팅 이런 것에 굉장히 막 열광을 했는데 열광이 나은 게 뭐냐면 영끌이거든요. 주식도 영끌하면 다 망가지고 부동산도 영끌하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자의 시선에서만 이걸 바라볼 게 아니라 공급자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를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 얘기를 제가 책에 썼는데 사실 공급자의 마인드는 결국 수요자의 심리를 움직이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말씀하신 공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공급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자, 시행업자, 시공사, 또 부동산을 뭐 상담하거나 이런 거 다 공급자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수요자고 물건을 판매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 공급자라고 보면 되는데 꼭 뭐 시행사, 개발사나 또 시공사, 공사를 하는 사람들만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공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소도 자영업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거기도 공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규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그것도 시장에서 공급으로 쳐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런 말을 많이 할까? 신규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아파트가 부족하다,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 차이를 몰라요. 신규 아파트라고 꼭 집어서 이게 부족하다라는 말은 공급이 안 되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공급이 안 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공급되는 이게 바로 가장 싸다, 이런 심리를 자극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와 최고 싸, 지금이 가장 싼 거야, 더 올라간대. 실제로 그렇게 댓글 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우상향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상향한다고 해서 어디를 추천하면서 무조건 사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어쩌면 공급자일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은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과 부동산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지키기가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신의 영역인데. 주식도 언제 올라가는지 알고 언제 내려가는지 알면 누구나 다 성공하죠. 주식하시는 분들의 99.9%가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걸 몰라서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동산도 이게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머리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2009년,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터졌을 때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40% 폭락했을 때 2009년에 그때 어떤 사람들은 더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또 좀 줄었어요. 조금 줄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니까 이게 더 내려간대 라고 하는 인식에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간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안 사신 분들이 있고, 야 40% 정도 내려왔으면 이건 뭐 엄청난 하락인데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신 분들, 그분들은 또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분들이 볼 땐 계속 우상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꺾어질 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게 한 5년, 6년, 7년, 8년 가면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인고의 시간이 그리고 돈과 이자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를 잘 조율해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선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보면 이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너무 친절하면 저렇게 친절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뭔가 화를 내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저 표용 씨 아니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팬이에요. 하다가 사인 이렇게 하면 아 왜 글씨가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사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뒤에 숨은 뜻이 뭘까?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데 왜 이 글을 썼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몇 가지 유추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또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 직접 가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팩트 체크를 제 나름대로 하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지금 23년, 24년, 25년도 마찬가지로 탐구하죠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5년은 좀 특수 상황이죠. 조기 대선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정책을 만드시는 집단이 이분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기존에 있던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만드니까 어차피 바뀌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전 정부의 일을 지금 새로 태어나는 정부는 지우려고 해요. 정책이고 뭐고 좋은 건 계승을 하겠지만 좋은 거를 계승하려는 게 더 많다면 왜 비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게 25년이잖아요. 25년에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24년에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24년, 25년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상고하죠. 초반에 좀 올랐다가 하반기에 많이 내린다. 특히 25년과 26년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렇고 뭐 유럽 쪽에서는 0.9라고 하고 우린 스스로 1.4, 1.5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두워요. 경제 성장률이 0.9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원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인데 잘 다니던 은행원도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는 게 성장률 2% 아래라는 거예요. 그럼 1% 아래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뛰는 게 뭐가 있죠? 뛰는 게 뭐가 있어요? 심장하고 아파트값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값 뛰니까 가슴이 벌렁거려. 심장이 뛰는 거야. 과연 이 아파트값, 특히 부동산 값이 이렇게 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뛰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25년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정부가 부양책을 쓰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취소하고 대출을 늘려주고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무조건 인하해라. 미국이 내리든 말든 내려라. 뭐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안 되면 또 탄핵을 하고 그러면 부동산 값도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올해 2월 말까지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고 경매조차도 이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세종시 집값이 좀 많이 얼어붙었는데 세종시 집값이 많이 얼어붙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년, 21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어요. 가장 많이 뛰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장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게 쭉 가다가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되는 이 과정에서 혹시 또다시 20년에 세종시 천도설처럼 혹시 또 세종에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국회 이전 얘기가 나오면 얘가 또 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게 다 걷어들이고 없어요. 세종시가. 그리고 호가를 다들 올려서 다시 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최근 거래를 보니까 거래는 아직 많이 되진 않았지만 전고점보다 좀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갑자기 신기하죠.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25년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세종시도 국회 이전 얘기 다시 나오고 행정수도 이전 얘기 나오면 다시 초급등할 수 있어요. 단기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이행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계획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대로 이전을 다 하고 뭔가 플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랬다 저랬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던지는 건데 그 던질 때마다 집값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만약에 다시 또 21년처럼 다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동안 최고점에 사서 탈출 못하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온 것이고 그 자리에 더 비싼 가격에 더 오를 것이다라고 산 분들은 어쩌면 진짜 오랫동안 집을 못 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겠죠? 집을요. 베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집을 사느냐 뭐 좀 떨리지만 집을 뭐 사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베팅을 한다는 표현을 우리 지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가 베팅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이걸 투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팅을 한다는 말이.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부동산은 실거주 위주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려는 분들은 1가구 2주택, 뭐 3주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가구 2주택, 3주택 과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려서 결국 서울 아파트가 좀 견고해진 것도 있고 수도권에 입지 좋은 데는 또 더 견고해진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똘똘한 한 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고 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안전자산으로의
집중이다. 우리 왜 좀 경기가 불안하고 뭔가 좀 어두우면 금값이 뛰잖아요. 그것처럼 아파트 값이 어떤 주요 지역에서 뛰는 이유는 얘를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처럼. 그래서 초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고가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이걸 또 사줄 거다. 비싼 가격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집값이 서울의 주요 지역의 집값이 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방의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에는 특히 지방에서도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투자로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줄 인구가 없다니까요. 언제 없냐? 앞으로 15년 뒤면 딱 가시로 나옵니다. 아파트 지금 새로 지으면 15년 뒤면 나름대로 새 아파트 아니에요? 근데 15년 뒤에 그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집이 되는 거죠. 일본처럼.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우리하고 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중국은 넓은 땅에 아파트 6,000세대를 지어요. 분양했는데 얘가 분양이 안 돼. 그럼 길 건너 여기에 7,000세대를 또 지어요. 근데 얘가 분양이 또 안 돼. 그럼 저쪽에 길 건너에 또한 5,000세대, 6,000세대를 또 지어요. 이게 분양이 안 돼. 그럼 저쪽에다 또 지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시행사, 개발업체, 많이 들어봤죠? 비구이 아니면 헝따 이런 대규모 업체들, 또 소형업체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소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개발사들이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고 부동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사용료. 그럼 중국의 지방정부는 이 개발자들이 낸 사용료, 또 나중에 분양받고 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사용료를 계속 내겠죠? 그 사용료를 받아서 복지기금으로 쓴다거나 세금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든 말든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고 짓게 한다는 거죠. 아니 저쪽이 어떻게 저기다가 아파트를 저기다 지으면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고 어떻게 다니지? 그런 데다가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국도 타고 쭉 저기 올라갔더니 도로가에 아파트를 정말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역에 좀 높은 분한테. 아니 여기 뭐가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냐 그랬더니 아유 아파트 지으면 사람들 다 들어와서 분양받고 다 살아. 야, 인구 늘어나면 좋지 뭐. 그러니까 아파트 늘려서 인구 늘릴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끌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지역에 주거를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중국이랑 다를 바 없죠.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집, 공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좀 특수해서 안 그래?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급자예요.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대출도 과거와 달라서 무작정 투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출 한도도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니까 대출의 양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전세 대출도 이제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보증 한도가. 이런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정책이 있는데 자, 이 정책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다시 아니야.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 120% 해줄게. 그러면 집값도 날아가는 거죠. 집값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만큼 뛰었어요. 여기가 다 빚인 거예요. 여기가 다 빚. 우리 저 작가님이 생긴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써도 내 소득으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저 가방이 있어. 저걸 내가 사고 싶어. 그래서 약간의 대출, 그러니까 할부를 통해서 저 가방을 샀는데 내가 매월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왠지 모르게 내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데 가방만 덜컥 샀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당근에 팔아? 당근이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부동산으로 말하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인데 이제 장미 대선, 조기 대선이 6월 3일 날 이루어지니까 이때까지는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몰라요. 제가 어느 당에 들어가서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시화되면 그때 움직여라. 너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많이 움직이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와 달리 호재에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학습을 참 빨리 합니다. 최근에 얻은 학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서 GTX 노선 따라서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정작 개통을 하고 나니까 집값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에 따라서 막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아. 이게. 그런데 또 어떤 학습을 했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한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폭등한다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면 서서히 집값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가 아니라 폭등한다. 지금 주식 베팅하듯이 집을 그렇게 사는 거죠, 아파트를. 그러니까 두 가지 학습을 한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이건 진짜 호재야. 그 호재가 실현되건 안 되건 간에 상관없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집값은 더 뛴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더 고가로 거래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더 거래를 안 하고 이거 완전히 양극화가 벌어진 거죠, 지금. 아마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질걸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추기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원래 거래량이 늘어나요. 물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다 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빚을 낼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하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뭐 오케이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점점 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미국 관세 전쟁부터 이제 미국이 자기네 그 패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들이 패권을 쥐고 흔들면 흔들린 대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죽하면 현대자동차가 31조를 미국에다가 투자한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딱 한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특히 중산층은 너무 고가의 최고가의 얘가 더 뛸 거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집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누가 들어도 거긴 너무 좋은 곳이야 라는 곳에 그렇게 사든가. 그게 아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절대 최고가로 막 더 얹어서 사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신사임당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말 꼭 제가 전할게요. 뭐냐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할 때 주변에서 그래, 야, 너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아파트면 사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냐?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야 환금성이 좋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부동산 얘기, 뭐 내 집 마련 얘기도 오늘 이제 간략하게 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뭐 아시는 분도 뭐 간혹 계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애널리스트였고요. 주식 애널리스트였는데 제가 건설 산업을 분석했어요. 한 20년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설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건설회사 주가도 분석하지만 회사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리서치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게 되고 이제 전망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한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서 일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애널리스트 할 때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봉을 그렇게 많이 줬을까요? 당연히 돈을 벌어오니까 줬겠죠. 그냥 회사가 뭐 돈도 못 벌어오는데 그냥 주진 않았겠죠.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 이런 거죠. 제가 부동산 시장을 막 열심히 리서치하고 뭐 현장도 가고 숫자도 보고 통계 자료들 봐서 이렇게 전망을 해서 그 리서치한 자료를 누구한테 그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공하는 상대방이 대부분 엄청나게 부자나,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분들과 만나서 제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좋은 정보가 일종의 비대칭적인 성격을 갖고, 쉽게 말해서 부자한테만 간다. 그리고 집이 많은 사람한테만 더 가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제가 잘하고 있나? 뭐 월급은 많이 받지만 그런 어떤 반성을 좀 했고, 그리고 이런 좋은 정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 뭐 지식 이런 것들을 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목적 말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광술의 복덕방이라는 일종의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있다. 제가 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냐면, 저는 결국엔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은 투자거든요. 사실 그렇죠. 투자인데 전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그 좋은 점은 뭐냐면 투자에는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투자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나이를 따지나요? 아니요. 연령도 안 따져요. 그리고 심지어 지역, 학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어왔지만 뭐 학력이 높다고 뭐 집안이 좋다고 주식을 잘한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다른 사회 분야보다도 투자 분야가 상당히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보의 차이입니다. 정보의 차이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의 격차만 줄일 수 있다면 이 투자의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싶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보를 쉽게 말해서 지금은 돈을 받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신사임당 채널이 사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신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줄고 투자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격차가 큰 부분이 전 부동산이라고 봤어요. 주식은 굉장히 많이 근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의 정보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야 그리고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이런 쪽이 뭐냐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나 아니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익으로 대변해 주는 경향성이 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개 회사를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그럼 그분이 부동산 시장을 과연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를수록 사실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언론들도 좀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유독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격차가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쪽에서 이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됐고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커진 영향이 크게 미친 분야가 어디냐면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30, 40대예요. 30, 40대. 물론 이제 50대 이상 많은 분들도 사실 정보 격차가, 부동산의 정보의 격차가 큰데, 이제 그 정보의 격차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거죠. 그 근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가 주택 소유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특히 30대가 가장 낮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30대가 집을 막 갖고 집을 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세대 중에서 가구주 세대 중에서 36%가 내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30대의 부동산 부채 비율이 4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50% 정도는 빚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 통계 수치는요. 통계 수치는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를 딱 일렬로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그중에서 중앙인 사람의 부채 비율이요. 근데 이렇게 일렬로 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자인 30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소유주를 빼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100%가 넘어요. 이거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졌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빚을 일으켜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샀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빚은 안 깎아주잖아요. 빚은 고정돼 있고 집값은 떨어졌으니까 부채 비율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5억 원을 다 대출해주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 최대한 8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4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고 4억 원 대출이니까 1억 원이 버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채 비율이 80%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갔어요. 이 표를 보시면 30대 가구주의 부동산 자산의 중앙값입니다.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4억 원에 샀다가 이 4억 원이 3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2022년도로 돌아가 보면, 이제 3년 전인데 돌아가 보면 왜 30대는 이렇게 빚을 내서 막 아파트를 샀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잘 몰랐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걸로 알아서 내가 야 지금이라도 빨리 사자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은 떨어지고 계속 지금 원금 갚고 이자 갚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고, 사실 30대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제대로 알았다면. 정말 잘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결정을 안 했겠죠. 전 이 지점이 쉽게 말해서 화가 나는 것. 누군가는 근데 집을 팔았잖아요. 근데 누가 집을 판 줄 아세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꾸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단 말이에요. 전 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잘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집 마련할 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나가고 뭐 책도 쓰고 얘기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보시잖아요. 신사임당 제가 많이 볼 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더라고요. 뭐 10만 명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게 체감으로 딱 느껴지십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 또 집값 떨어진다고 하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계획했냐면 일종의 이제 신사임당에서 제가 하는 건 이제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연령을 떠나서 모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 공간을 마련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를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돈을 받고 유료로 하면 사실은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료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동산 시장 설명드리기 전에 요것처럼 제가 무료 강연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4월 달에만 이제 4회, 4회에 걸쳐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 저희 PD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날짜와 그리고 원하시는 시간에 신청해 주시면 근데 공간이 많진 않아서 제가 돈이 많진 않아서 물론 여기서 이제 광고로 해서 제가 서포트를 좀 받긴 하는데 어쨌든 한 100분 정도 모시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Q&A도 갖고 강연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배우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무료 강연을 좀 계속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가 변하면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좀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투자를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격차를 줄이고 뭔가 또 삶의 그런 부도 잘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잠깐 제가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집값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30대가 산 건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게요. 저희가 매일 신문 보면 막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 뭐 압구정동이 얼마에 오르겠다. 연예인이 누가 100억짜리 샀다. 막 이런 얘기만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노원구의 상계주공 9단지입니다. 30대가 가장 많이 산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 이 아파트가요, 6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 됐어요? 4억 원이요. 30%가 넘게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고요? 천만의 말씀. 누가 그럽니까? 일부만이요. 강남이 일부만이요. 그렇죠. 도봉구로 가볼까요?
도봉구의 신동아 1단지 보세요. 30평짜리 아파트가 막 오를 때 7억 원에 샀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출을 일으켜서 막 샀죠. 근데 이 아파트 지금 4억 원입니다. 이거 얼마가 빠진 거예요? 40%가 빠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집값 폭락했죠. 이런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야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 내 집 마련해야 됩니까? 사실 이거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를 때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사야죠.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상황과 뉴스의 괴리가 큰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뭔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망하면 얼마나 큰 손해가 납니까? 당연히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개발을 성공해서 이윤을 내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런 괴리된 뉴스, 오정보로 나오는 뉴스들을 마치 이게 그렇대 라고, 그 뉴스도 사실은 광고잖아요. 우리가 소셜에 올라오는 뉴스들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살기 좋대, 어디가 새로운 도로가 뚫린대, 그러면서 어디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대, 뭐 이런 거 다 광고거든요. 그리고 GTX 어디가 그렇게 빠르대, 생활이 편리하대, 몇 분이면 간대, 그리고 거기 가면 오피스텔이 새롭게 분양하는데 너무 좋대, 뭐 이런 거 다 광고잖아요. 그 신문기자들이 그거 돈 안 받고 그냥 안 써요. 그거 왜 씁니까? 다 그럼 신문사는 뭐냐? 신문사도 그걸 또 수익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경제가 돌아가는 이 사이클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자도 물론 망하면 안 되고,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언론사도 기자 활동을 하려면 언론사에 수익이 있어야 월급을 받아가면서 언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이런 그 논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그냥 정말 이걸 활자가 찍힌 대로 그대로 믿으면 부동산으로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뉴스를 냈을까를 고민하면 보입니다. 여기 미분양 나겠구나. 여기 좀 있으면 할인 분양하겠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쫓아가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적절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급자의 시선에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책들이 나왔는데 수요자들이 보통 나는 얼마를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사서 얼마 이익 봤어요.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승리 마케팅, 성공 마케팅 이런 것에 굉장히 막 열광을 했는데, 열광이 나은 게 뭐냐면 영끌이거든요. 주식도 영끌하면 다 망가지고 부동산도 영끌하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자의 시선에서만 이걸 바라볼 게 아니라 공급자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를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이 얘기를 제가 책에 썼는데, 사실 공급자의 마인드는 결국 수요자의 심리를 움직이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여지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말씀하신 공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급자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공급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자, 시행업자, 시공사, 또 부동산을 뭐 상담하거나 이런 거 다 공급자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수요자고 물건을 판매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 공급자라고 보면 되는데, 꼭 뭐 시행사, 개발사나 또 시공사, 공사를 하는 사람들만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공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자영업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거기도 공급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규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면 그것도 시장에서 공급으로 쳐야 되거든요. 아파트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런 말을 많이 할까? 신규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아파트가 부족하다,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 차이를 몰라요. 신규 아파트라고 꼭 집어서 이게 부족하다라는 말은 공급이 안 되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공급이 안 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공급되는 이게 바로 가장 싸다, 이런 심리를 자극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최고 싸, 지금이 가장 싼 거야, 더 올라간대. 실제로 그렇게 댓글 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를 우상향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상향한다고 해서 어디를 추천하면서 무조건 사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어쩌면 공급자일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은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과 부동산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마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지키기가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신의 영역인데. 주식도 언제 올라가는지 알고 언제 내려가는지 알면 누구나 다 성공하죠. 주식하시는 분들의 99.9%가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걸 몰라서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동산도 이게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머리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2009년,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터졌을 때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40% 폭락했을 때 2009년에 그때 어떤 사람들은 더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또 좀 줄었어요. 조금 줄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니까 이게 더 내려간대 라고 하는 인식에 더 내려가라, 더 내려간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안 사신 분들이 있고, 야 40% 정도 내려왔으면 이건 뭐 엄청난 하락인데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신 분들, 그분들은 또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분들이 볼 땐 계속 우상향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꺾어질 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게 한 5년, 6년, 7년, 8년 가면 이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인고의 시간이 그리고 돈과 이자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를 잘 조율해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죠.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선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보면 이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라는 생각 갖잖아요. 너무 친절하면 저렇게 친절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뭔가 화를 내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저 표용 씨 아니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팬이에요. 하다가 사인 이렇게 하면 아, 왜 글씨가 그래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사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뒤에 숨은 뜻이 뭘까?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데 왜 이 글을 썼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몇 가지 유추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맞나 안 맞나를 또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부동산 직접 가보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팩트 체크를 제 나름대로 하면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